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책입니다. 어제 대선배 언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적인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노 기자의 나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이 나라에는 야당이 있긴 한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 야당의 진신 한나라당은 스스로 보수주의 정당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민시대가 출범하면서 군사정권에 봉사했던 이들은 대부분 당을 떠나서 반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문제에 휘말릴 까닭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YS 당시 5.18 특별법을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1212와 5.18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군사정권과는 사실상 결별을 했죠. 그런데도 반민주니 친일이니 하는 것은 상대당이 더 쉬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이후 김종인, 이상돈 씨 등이 비대위에 들어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면서 이 나라 유일의 보수 정당은 끊임없이 좌클릭을 해왔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대거 수용을 했고 정부는 비대해졌습니다. 보수라는 단어는 그때 이미 깊이 대상이 됐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 할 것 없이 전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인 야당은 이미 오래전에 보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 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 외에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최근엔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붙었더군요. 자신들처럼 권력에 굴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성향이 어떻든 극우라고 몰아세우는 버릇 말입니다. 과거의 집토끼들은 이제 모두 극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극우 프레임에 야당이 걸리던 셈입니다. 보수신문의 사설조차 이런 극우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이 나라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세력들이 모조리 극우로 휘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자신도 마치 극우 테러리스트가 된 기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보수의 분열을 걱정합니다. 결국 보수의 분열 혹은 보수의 이반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낯선 이름이 정당해 보이는 기회주의적 처신 때문이 아니라 극우라고 매도를 당하는 이 나라 보수주의자 때문이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라고 할까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건 그들 스스로 포퓰리즘에 경도되어 대중의 영합하려 하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야당 구성원들이 기회주의적 성향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명분에서든 이 당 저당을 시세에 따라 옮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과 철학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요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 반철학적 단장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자, 오늘은 에피소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에피소드라고만 할 수 없는 참 씁쓸한 정치 현장입니다. 이틀 전에 문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들 편을 갈랐다고 해서 논란을 불렀던 대통령 페이스북 글이 언론에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이 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에서 비서가 쓴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다시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SNS에 올리는 글을 비서가 쓴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니 말입니다. 트위터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 올리는 멘션만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고민정 대변인 시절에 페이스북 글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야당에선 참 구차하다면서 칭찬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먹을 때는 비서관이 쓴 것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씨앗이 됐던 태블릿 PC 사건에 비교하면 최순실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참지 못하고 한 말씀을 했더군요.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글을 올리는 비서관은 대통령을 조종하는 상황쯤 되는 건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조국의 하루는 300번의 정은 거부,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국 씨가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무려 5시간 동안 300개의 검찰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법대 교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가 했던 300여 차례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곧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른다는 말인데, 148조는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정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그가 할 답변을 뻔히 알면서도 준비한 300여 개의 증인신문을 전부 했더군요. 신문 내용 자체가 조국 일가 범죄의 심증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컨대 증인신문을 통해 정경심과 최광욱 의원과의 과거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정경심은 당시 상속 사건을 대리하던 최광욱 변호사에게 남편이 빨리 상속을 하라고 자꾸 옆구리를 쑤신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조국 증인에게 그 전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이건 곧 처가의 상속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점으로 미루고 보아 조국이 정경심의 사모펀드 투자도 알았을 것이란 취지죠. 그런데 조국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잣대가 자신의 일과 남의 일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적어도 무리를 빚은 공인으로서 형사소송법까지 들먹이면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요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은 보수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온통 정교조가 합법화됐다는 뉴스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이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그 길을 터준 겁니다. 정교조로서는 6년 10개월 수송 끝에 얻은 승진보인데, 그동안 정교조는 해직교사 9명 가입 문제로 7년 넘게 이른바 법외 노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3일 대법원은 정교조에게 법외 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에 8명이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사건 1, 2심은 정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죠.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정교조가 이 법을 어겼고 결국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소수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1, 2심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이 특별법이죠. 이 법률 시행령에 해직교원은 조합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니 해직교원을 가입시킨 정교조는 명백히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1, 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 소수 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교조 합법화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법리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기교 판결이다. 그걸 답정판이라고 하더군요. 답정판. 즉 답이 정해지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견 중에는 사법시험령도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었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지금 판검사들은 다 위법법조인이란 거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해야지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정 방향으로 법을 창조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취소 절차에 착수할 듯 보입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뉴딜 펀드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런 펀드 처음.
뉴딜 정책도 아직 그 정체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니 솔직히 어리둥절해집니다. 시중에 돈을 끌고 유동성을 줄여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누가 하더군요. 글쎄 그건 아니겠죠. 어떻든 뉴딜 펀드의 특징은 정부가 투자 위험을 떠안아서 원금이 사실상 보장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안전한 펀드죠. 손실을 볼 경우 세금으로 손실 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세금은 물론 국민의 돈입니다. 알려지기로 이 뉴딜 펀드 아이디어는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씨가 냈다는군요. 어쨌든 내년엔 20조 규모로 정책형 뉴딜 펀드,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 등 세 펀드가 조성될 모양입니다. 펀드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란 걸 열고 사실상 펀드 매니저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 돈을 쏟아붓는 건데 우선 재정 여력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펀드를 만들어서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과 정책 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왜 투자의 손실을 국민들 세금으로 보전하는가요? 그건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범죄가 아닌가요? 더욱이 펀드 투자처가 될 뉴딜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에 국민들 돈을 끌어들이고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이런 문제 많은 국가 정책에 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는 겁니까? 홍남기 장관의 발표를 보면 정책형 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5년간 각각 3조 원과 4조 원, 그리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조달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자펀드, 그리고 아들 펀드를 만들어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감당한다고 하는군요. 손실이 나면 정부와 정책금융이 먼저 떠안는다는 거죠. 뉴딜 인프라 펀드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 소득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군요.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 펀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펀드 전도사가 된 홍남기 장관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국고채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 임기가 1, 2년 남는 내년에 중장기 프로젝트에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를 만든다는 게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과연 성공할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뉴딜 기업이 기준조차 없습니다. 자칫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고 끝내 망해버리는 대형 금융사고를 치는 게 아닌가 걱정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는 첫머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한 번쯤 이 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